네, 며칠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키워드로 분석해보는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거꾸로 소득 성장입니다. 고용 쇼크, 저출산 쇼크에 이어서 소득 분배 쇼크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뭐 쇼크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니까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7% 이상 줄었고 반대로 소득 상위층은 10% 넘게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서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다 이런 타이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죠 이게? 예,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인데 누구의 소득이냐? 서민층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려서 그것을 동력으로 우리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본 강령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소득 주도 대목, 서민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금 통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이 어저께 2분기 이 가계 소득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그렇게 1분이라고 그러는데 소득이 하위 20%인 사람들의 소득은 줄고 예. 오히려 반대로 소득 5분이 초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늘어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소득 주도 성장에 올인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필두로 해서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야말로 서민층 소득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소득이 줄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해석은 분분합니다마는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갔다. 예. 고용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여야 간의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것들, 이른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의 구조조정이 새 정부 들어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늘었고 또 그 실직이 늘어나면서 인근의 자영업자도 소득이 감소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더 청산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정반대 시각입니다. 이 임금을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해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소득이 준 것이다. 아무튼 이 지금 통계청 조사의 이 가계 소득 조사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만든 통계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통계를 좀 체크해보고 그걸 늘려주겠다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기서 오히려 지금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여야 간에 이걸 가지고 정파 간에 싸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새 정부 들어서 54조 원의 지금 일자리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54조 원 예산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 4강전에서 만나게 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1년 예산과 똑같은 규모예요. 그런 거금을 쓰고도 효과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조건 새해 재정에서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효율적 고용 확대와 소득 증진을 위한 그런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분배가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 규제의 역설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또 다른 추가 대책을 어쩔 수 없이 발표하는 등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서 통계를 발표를 계속 늦추어서 의혹을 자초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심각하다 하는 것의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투기 규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는데요. 그 투기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급기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긴급 회동을 해서 투기 지역을 더 늘리겠다 하는 이런 지금 안을 지금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에는 3중 족쇄가 차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요. 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조정 대상 지구와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이게 투기 지역인데 이 투기 지역은 양도세 과표를 대폭 올리는 이 세금 폭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투기 지역이 11개 지역이에요. 이것을 약 한 15개 정도로 더 늘린다. 현재 지금 늘리는 대상으로는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중중, 동동 이 4개 구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대책을 세우게 되면 이미 투기 지역 규제를 받고 있던 강남 지역이라든지 마용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투기의 역설인데요. 그래서 투기의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만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파리 대책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한 실수는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올리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을 팔고 나갈 퇴로가 없어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폭탄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서 지금 매물 부족 현상, 그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규제를 더 확대한 것보다는 그동안의 규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규제의 역설은 무엇이었는지 역설과 이 순서의 그런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미중 화전 양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정되었던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그대로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습니다. 이 협상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화전 양면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요. 한쪽으로서는 무역 폭탄을 터뜨리면서 강경 모드로 치솟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외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전략이 바로 이 화전 양면의 전략입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부터 있었고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어 왔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서 낙관론만 펴는 것도 문제고 또 무역 전쟁이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화전 양면 국면에서는 결국은 경제 주체들도 미국과 중국의 이 두 가지 전술을 입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설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트럼프 탄핵 시계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계는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 그리고 개인 변호사가 유죄를 받았는데요. 이 개인 변호사는
자백을 하고 형을 감면받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개인 변호사가 문제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격이기 때문에 탄핵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내놓을지 거기도 주목이 되고 있죠. 어저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탄핵의 바람이 드디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팍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탄핵하면 주가가 대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예. 주식시장을 볼모로 해서 자신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은 본인의 뜻과는 달리 시계는 째깍째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탄핵설이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번 11월 달에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탄핵은 하원에서 발의를 하고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상원이 추인하는 식으로 상하 양원,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다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전원 교체하고 상원은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여기서 만약 여소야대가 된다든지 또는 반 트럼프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게 되면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탄핵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지금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예요. 선대 본부장이 지금 스스로 지금 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이런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명을 건다라면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 중국과의 이 협상에서 큰 것을 얻어낸다든지 또는 북한과의 북핵 협상에서 큰 타결을 얻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치를 안심시키는 그런 전략, 그런 면에서 11월 달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정국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2기 개각설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지지율 급락을 맞이한 가운데 이 경제 툭톱 갈등설, 여러 가지 개각설이 5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협치 내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가에서 여의도발 개각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협치 내각은 하지 않는 거로 정리되면서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칼날을 보다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기 개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확인도 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NCND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고래로 이 개각은 민심을 전환하고 어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써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지지율의 교착 국면 또는 경제 정책상의 난맥상 이런 문제 때문에 개각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각을 할 때에도 반드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분위기 교체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번 개각의 성격, 개각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김앤장 이 경제팀, 또 송영무 국방장관, 또 교육개혁의 실패 논의를 불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부동산 투기 실패 김현미 장관, 등등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매우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예. 자, 오늘의 핵심 뉴스 5가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